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서울 집값이 2주 연속 0.01%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언급했는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 62%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서울 집값 동향과 함께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논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 샵 3698번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만 소장님, 네. 한국감정원 통계가 이제 나왔는데 네. 이게 이번 주 그러니까 9월 7일 기준이죠. 네네. 이러면 좀 안정 추세가 확실히 좀 굳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통계를 보면 뭐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뭐 통계가 거짓말하진 않겠죠. 근데 다수 시장에서 체감하는 체감도하고는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안정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우리 동네는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정이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이고요.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강남 3구 규제가 집중적으로 된 강남 3구나 4구 지역들은 많이 안정을 됐는데 뭐 강북이라든지 그 외 지역들은 계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북을 또 가봤지만 매물이 없고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매물이 몇 개 없다 보니까 매물 한두 개만 거래가 돼도 그게 5천만 원, 1억이 올라가면서 신고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작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신고가가 되는 통계가 이렇게 전체적인 통계 지표에는 제대로 취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구동성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단 김인만 소장님께서는 시장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 집값 상승이 가팔랐고요. 그게 이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는 뭐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서 좀 상승률이 둔화되어져 간다. 이거 가지고는 바로 이렇게 좀 주택 가격이 또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바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도 보면 뭐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일반 이런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집값이 조금 더 하락돼서 그런 추세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안정화됐다 이렇게 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전셋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전국 전셋값 상승률이 지금 0.15%, 지난주하고 똑같으니까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전셋값은. 그렇습니다. 예, 전셋값은 아무래도 이제 전세 물건이 품귀 현상을 빚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물론 이제 과거에도 뭐 100주 연속 이렇게 상승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100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에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거하고는 이제 좀 의미가 다를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뭐 임대차 관련 이와 같은 법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해서 물건이 품귀 현상을 빚다 보니까 전세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이 이제 23번째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좀 신뢰도가 떨어지긴 했는데 네. 홍남기 부총리가 왜 서초구의 그 집값이 좀 하락한 사례를 하나 들었잖아요. 예, 반포자이. 반포자이의 그 85제곱미터인가요? 네네. 그리고 4억 이상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뭐 4억 이하로 이제 거래된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보편화하기에는 일반화하기에는 일반화의 오류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매물 뭐 법인이 일부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서 편법 거래라고 하죠. 편법 거래를 하면서 아마 일부 매물이 4억 낮게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강남 아파트가 4억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는 차라리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고 우리 동네 시세는 오히려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4억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아마 한 100건 정도가 거래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겠지만 아파트 한 개가 물론 뭐 급매물로 팔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게 특정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는 건 너무 일반의 오류에 빠진 것 같고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저는 한 6개월, 1년 정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개월, 1년 정도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하향 추세가 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710 대책 나오고 84 대책 나온 지 이제 불과 한 달, 두 달인데 그 한 달, 두 달 만에 빨리 떨어지는 수치가 필요하고 매덕이 떨어진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잘못하면 신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또 거짓말하냐.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급한 발언들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10억이 넘으니까 그때 홍남기 부총리인가 김현미 장관이 그랬잖아요. 몇 개 지역의 거래를 가지고 10억 넘는다고 하는 게 가짜 뉴스다 그랬는데 이번에 특수한 하나의 편법 거래를 가격 안정의 신호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가지고도 예. 또 다른 말이 되니까 국민들은 사실 다수의 시장의 수요자들은 원하는 거는 뭐 이렇게 4억 떨어졌다 이런 당장의 이런 수치보다는 내가 사는 동네 집값이 안정이 되고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3년 동안 2배, 3배 정도 올랐는데 이게 뭐 1억이 조정되고 2억이 조정되는 거 가지고 뭐 국민들이 그렇게 체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서 서서히 안정되고 있는 거는 좋은 시그널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더 지속이 되면 집값 안정이 뭐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정부가 이렇게 조급하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면 오히려 시장은 더 불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저는 정부에서 부총리도 그렇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시장이 안정됐다고 하는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같은 경우 10건 중에 6건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10억 이상의 실제 거래된 건수는 뭐 별거 많지 않은 것 같이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실제 보면 우리가 그 서울시의 평균 아파트 거래가가 얼마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거의 그 10억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10억에 육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몇 건밖에 10억 넘는 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가짜 아닌 뉴스라고 것 그랬습니다. 같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지금 안정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럴까요? 저도 정부의 의도는 그런 것 같고요. 패닉방 요즘 특히 30대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고 신용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주택을 마련하니까 김현미 장관께서도 기다려라. 청약 물량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연끌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발표가 됐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게 사전 청약 좋은 제도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차피 5년 시간은 5년, 6년 걸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기다리기 불안한데 미리 그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다수 시장에서 기대했던 뭐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태릉 골프장 부지는 또 빠져버렸고요. 양 자체는 3만 호, 뭐 6만 호라고 하는데 그 상세 내용을 보면 뭐 지금 당장도 아니고요. 내년 6월, 7월 넘어가야 되는데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1,100호 정도 6월, 7월 사이에 1,100호가 사전 청약이 된다라고 하는데 인천에 인구가 얼마나 한 300만 정도 되나요? 300만 정도 되는데 1,100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일지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효과를 얻으려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기다리면 내가 되겠구나. 내 집 마련할 수 있겠구나. 기다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 나오면 우리 집값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겠네.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좀 느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물량을 보면 야, 계양지구 1,100호 가지고 과연 인천 집값이 영향을 받을까?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이게 1년 후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될까? 과연? 뭐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용산 정비창도 그렇고요. 국민들은 빨리 발표하라고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제대로 된 거를 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몇 달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기 전에 한 3개월, 6개월 전에 제대로 된 플랜을 정확히 알려주고 야, 6개월 후에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한다, 준비해라고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 청약 6만 가구 공급 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쉽다라는 평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그게
빨리 공급돼도 이제 2022년에 예. 공급이 되는 거고요. 우선은 이제 6만 가구 음. 이렇게 저기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차질 없이 빨리 공급이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애초에 한 37만 호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안정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국민들도 이제 그런 어떤 시그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아쉬운 게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교통에 관한 이제 먼저 선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유로 해서 네. 했지만 지금 알짜 좀 꼭 이렇게 더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될 이런 부분에 관한 게 좀 또 빠져 있거든요. 다음으로 미뤄졌고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네. 수 있는데 기여할 겁니다. 네. 장기적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기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22만 호 공급이 이제 종료되는 그런 시점 이후부터라고 네. 이제 저는 좀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도 또 지속적인 어떤 추가 공급에 관한 이런 것들이 좀 조속히 계획했던 대로 실행이 돼야 될 겁니다. 또 이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신도시 청약하느라고 대기 수요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네. 전세난은 더욱 이제 심화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전세난을 더욱더 심화시킬 거 우려.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 보면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네. 사전 청약 가지고 전세난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게 예. 좀 약간 모순에 빠지는 게 예. 젊은 층들한테 왜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 청약 물량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 기다리는데 맨바닥에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뭐 전세든 월세든 어딘가는 살아야 네. 되는데 그 얘기는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이 이제 임대 수요로 돌아서게 되는데 임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최근에 임대차 입법, 뭐 규제도 강화가 됐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 물량은 결국에는 다주택자들, 집주인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예.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 12%잖아요. 예. 과연 이렇게 내고 전세 물량을 공급해줄 마음이 들까 생각을 해보면 전세난은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또 과거 사례를 보면 과연 언제 전세가 안정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헬리오시티라든지 신도시 물량이 나왔을 때 이제 일시적인 안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런 물량들 상기 신도시라든지 정부의 계획된 물량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세난이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안정세를 좀 확인하려면 역시 이 물량이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요인이 좀 된다면 물량이 좀 나와야죠. 지금처럼 뭐 거래가 별로 안 되는 상태에서는 시장이 안정됐다, 불안정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물량이 나오려면 이제 물량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적인 물량, 많이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공급 계획이 나오듯이 그 물량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빨라야 5년이고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끝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이잖아요. 예. 지금 당장 내가 집이 없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데 가장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은 집주인들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줘야 되는데 이게 양도세 중과세에 걸린단 말이에요. 내년 6월부터는 72% 최고 적용이 되고 지금 또 3주택 이상이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면 62%가 적용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게 예. 다른 규제들은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기본 세율로 해줬더라면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이고요. 매물이 나오면 아마 통계 수치도 그렇고요. 이게 뭐 신고가 행진 이런 게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수요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막 거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매물이 워낙 없는데 필요한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몇 개를 거래함으로써 이게 늘어나는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세만 좀 더 이게 뭐 불로소득 환수도 좋겠지만 시장 안정이 더 큰 목적이라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한 40% 정도 기본 세율로 해줬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금 또 저는 이렇게 양도세를 좀 완화해서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그럼 당장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점을 조금 좀 융통성 있게 정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뭐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그렇죠. 양도세를 내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불로소득 환수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시장 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로소득 환수는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지금 또 기본 세율이라고 해도 최고 40% 양도세를 거둬가거든요. 동업도 5대5인데 양도 차익에 대해서 40% 가지고 가는 것도 저는 그 정도면 불로소득 환수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뭐 시장 안정을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요즘에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논란이 서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김용희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좀 고민해보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뭐 고민해보겠다 이런 거는 좀 이제 인하를 검토한다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중개 수수료라는 용어는 이제 지금 법상은 이제 중개 보수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요. 예. 중개 보수. 뭐냐 네. 수수료가 아니라 이제 이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23번의 공급 대책까지 해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런 그 대책의 효과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게 바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중개 보수를 바로 조정한다. 이거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물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 예. 실제는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전체 어떤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정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네. 예.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덩달아 이 복비라고 보통 이게 부르는데 이 중개 보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이게 이제 구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예, 예. 이 중개사법에서 보면 0.9% 주택 같은 경우는 0.9%, 임대차는 0.8% 이내 협의라고 되어 있고요. 예. 시도 조례에 따라서 이제 가격별로 편차가 있는데 5천만 원 미만은 매매 같은 경우는 0.6%고요. 5천만 원에서 2억 사이는 0.5%, 2억에서 6억 사이는 0.4%, 예. 6억에서 9억 사이는 0.5%.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9억 이상이거든요. 예, 예. 9억 이상 부분은 0.9%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요즘 뭐 9억, 10억짜리 아파트 굉장히 많잖아요. 네, 10억 원이면 0.9%면 900만 원인데 양쪽에 네. 집주인하고 이제 양쪽에서 내게 되면 1,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야, 계약서 도장 하나 찍고 그냥 뭐 집 한번 보여주고 계약서 도장 한번 찍고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고 또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보이는 거는 계약서 하나지만 나는 그 집을 계약시키기 위해서 10번, 20번을 집을 보여줬고 한 달 내내 고생해서 한 건을 계약했다. 라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비싸다 안 비싸다의 논란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게 왜 논란이 되냐라고 본다면 최근에 한 3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또 10년 전하고 비교해봐도 그때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럴 때만 네. 하더라도 10억 넘는 집이 강남이나 예. 뭐 이런 집들 아니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가주택 기준이 집값은 2배, 3배 올랐는데 기준은 예전 기준 그대로란 말이에요. 거의 6억에서 9억 사이 구간만 살짝 조정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9억 이상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예. 서울에 새 아파트들 뭐 예. 강남은 아니고 지금 강북만 서울 하더라도 중간 간격이 그렇죠. 9억 원이잖아요. 59제곱미터 새 아파트만 하더라도 10억 원이 다 넘는데 예. 최고 구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저는 지금 빨리 이게 논의를 해서 좀 현실화를 해야 된다. 왜 집값은 2배, 3배 올랐는데 기준은 예전 기준 그대로인가. 네. 그래서 기준 자체도 2배, 3배 정도 올려서 좀 형평성에 맞춰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네.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협의라고 생각하거든요. 협의 아니, 조항이 이렇게 문제다. 두리뭉실한 협의라는 게 결국에 협의라는 게 중개사하고 이게 당사자들끼리 선 네. 붙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서로 난감한 상황이 협의인데 저는 정부에서 0.9% 협의라고 하지 말고 0.5면 0.5 이렇게 정해준다면 오히려 이런 분쟁이 상당히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9억 원 이상의 매매가 0.9%인데 저게 정해진 게 2015년이죠. 그 당시에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제일 거래 단계 구분할 때에 예. 지금 9억 원 이상이었던 게 이제 6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6억 원 이상이 0.9% 이내에서 협의였는데 네. 지금 이제 이게 0.5로 거의 낮아진 상태이죠. 아, 근데 이제 6억, 저는 이제 김 6억의 소장 경우? 말씀도 이제 조금 뭐 경청할 만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뭐냐면 이게 지금은 단순하게 뭐 아까 같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서만 한 장 쓰는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중개보수를
받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예. 이게 그렇지 않고요. 예. 정말 한 건 거래하려고 한다면은 많은 물건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 광고를 상세하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그 중개 대상물을 자세하게 확인 설명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이고 또 요즘 고객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모든 예. 거 다 검색하고 와서 문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그 까다로운 고객에 맞춰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그 적정 가격 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그보다 더 상세한 이와 같은 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의 분석 이런 것까지도 다 제공해 주고요. 예. 그것도 예전에는 이제 확인 설명할 때에 간단하게 됐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진, 뭐 내력에 관한 사항 이런 거, 그다음에 향도 조금만 잘못 설명하면 네.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가액이 높게 되면은 그만큼 뭐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공인중개사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어떤 뭐 이렇게 알선에서 중개하는 걸 떠나가지고 예. 그 중개 의뢰인 또는 상대방을 위해서 업무를 대행 내지는 대리해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조금 이게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고려가 이렇게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택 시장은 좀 지켜봐야 돼요. 아까 같이 이제 뭐냐면 이게 또 안정화돼서 그럼 예.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조정했던 중개 보수를 다시 또 뭐 상향해 줄 건 아니잖아요. 이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원래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그 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서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일률적인 금액으로 딱 이렇게 묶어놓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이제 상한이 뭐 매매 9억, 임대차 6억 이상의 경우에 이제 요율이 이렇게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예.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는 그 상한 요율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따라서 뭐냐면 실제는 예. 0.5를 받을 수 있고 0.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체만을 놓고서 이게 뭐 배로다가 이렇게 구간을 넘으면 뭐 1,000원이라도 너무 많으면은 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현실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이제 이렇게 예. 단독 중개를 전제로 해서 양 당사자로부터 물론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요즘은 다 공동 중개입니다. 공동 중개라서 공동 중개? 실제는 예. 일방 당사자로부터밖에 못 받는 게 현실이에요. 부동산업소 이제 그렇습니다. 중개업소 두 군데가 매수 매도를 해서 매도 한 의뢰인, 군데씩 매수 한다. 의뢰인 해가지고 각각 네. 예. 지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 중개사분들이 뭐 10만여 명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중개 보수를 조정한다고 하면 반발하실 테고 그럼 여파가 작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한 반발이 예. 예상이 되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이 간단한 문제 같으면 정부가 벌써 이렇게 수정을 네. 해서 손을 봤을 텐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게 당사자들, 계약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계약서 도장 하나 찍고 확인 설명해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냐라고 예.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면 일량이 엄청나게 많고요. 네. 이게 전 재산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모두 굉장히 민감한 상태고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업무 노동 강도가 정신적 강도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본 분들은 이게 폐업률도 굉장히 높다는 부분 이게 통계 자료를 보면 예. 돈을 많이 벌고 쉽게 많이 벌 것 같으면 누가 폐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개업도 많이 하지만 개업하는 숫자만큼 폐업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열악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고 돈 많이 벌고 쉽게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 오산이고요. 네. 나름대로 이제 전문성도 많이 가져야 되고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응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20, 중개사 30대가 응시가. 그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많이 본다면서요? 요즘 네. 도서관에 가보면 젊은 네. 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좋은 직장이 많이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중개사들 쉽게 계약하면 중개 보수를 버니까 돈을 좀 쉽게 버는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는데 해보면 이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에 대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개 보수표를 보면 6억에서 9억이 0.5%인데 네. 9억 원이 넘으면 0.9%로 올라가니까 그 부분의 차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저 구간을 좀 세분화한다거나
9억 이상은 너무 비싸니까 저 부분을 좀 낮춘다거나 뭐 이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거래 금액에 따라서 단계를 두게 되면요. 예. 이거를 세분하더라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이게 이제 매매 임대차 각각 9단계씩 두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단계를 두면 또 이제 한도액을 설정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게 요율 체계가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단순화하기 위해서 좀 단계를 조정했던 거고 현재는 뭐 5단계씩 돼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불가피하게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자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예. 뭐 검토해볼 여지는 있지만 예. 이게 중개 보수 자체의 어떤 요율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매매나 교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냐면 200만에서 400만 eng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400만 eng 이상 같은 경우에 3.24%예요. 양 당사자로부터 받아요. 3%가 200만 eng 이하인 경우에는 5% 넘어요. 5.4%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일본의 이런 그 중개사들과 우리나라의 중개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수수료가 그렇게 차이 나면 서비스도 좀 많이 차이 날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물론 이제 확인 설명을 하는 단계에서 조금 확인 설명서 조금 자세한 건 있지만 그러나 거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그래요. 부분에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미국은 이제 거래 단계에서 또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네.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 일방이 거의 이제 평균 6% 이상 정도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양 당사자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3%씩은 되는 셈이죠. 그렇죠. 예. 그렇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네. 그 물건에 관해서 그 물건의 상태에 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되게 의무적으로.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이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 뭐냐면 매도인에게 어떤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뭐냐면 조금만 요즘은 잘못해도 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에 이 단독주택이 많고 네. 집 내부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아파트라 성량값처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까? 설명. 그런데 네.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은 주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인스펙터라고 해서 예. 인스펙션이 이제 그건 또 별도의 전문가에 의해서 비용을 내고 따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그래요?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렇게 좀 비교하는 건 안 맞고요. 우리도 요즘 보면 새 아파트의 경우에도 요새 뭐 하자가 그냥 네. 유명 건설회사에서 진 경우에도 막 나오잖아요. 이거 잘못하면요 이런 거 중개했다가 공인중개사가 책임 잘못하면 지게 되죠. 예. 지금 시청자 문자 받고 있는데 유튜브 댓글을 좀 보면 복비가 좀 너무 비싸다라는 반응 그리고 일부 중개사분들이 이제 친절하게 해주시지도 않고 뭐 이른바 갑질도 하던데 복비 좀 내려주세요 이런 시청자 의견들이 좀 대다수를 이루고 있네요. 예. 아무래도 시장 반응을 보면 저도 이제 댓글 같은 거 많이 이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서비스에 대해서 계약서 쓰는 것만 보고 우리가 10번, 20번을 노력해도 계약서를 안 쓰면 노력의 대가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까 비싸고 뭐 불친절하고 하는데 사실 사람인 이상 모든 100%의 중개사들이 다 친절하고 전문성을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중에 일부의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또 일부의 사례가 전체의 사례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하기도 하고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서로 좀 공감대를 찾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중개 보수를 내게 되면 이제 양도세 필요 경비에서 공제도 해주지만 조금 더 혜택을 조금 더 좀 해준다면 뭐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아니면 취득세에서 좀 요즘 취득세 많이 올랐잖아요. 취득세에서 좀 이렇게 뭐 감면을 해준다든지 좀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해준다라면 내는 분들도 좀 덜 억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정부는 이제 고민해 보겠다고 하는데 혹시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뭐 나온 게 있습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뭐 이제 현재 가급적이면 이제 이미 2015년도에 중개보수가 조정이 됐으니까요. 네. 좀 더 이렇게 지켜보자는 거였고 그때 사실은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주거용의 경우에 한해서 예, 예. 이게 거의 중개보수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뭐냐면 어떤 사실은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하는 게 이게 그 중개업계에서 상승시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는 뭐 정책의 실패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도 기인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마치 이렇게 중개업계에 있는 거냥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